회사 근처 단골 식당에 갔더니 박수를 줍는 할머니가 손자와 나란히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내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저 할머니 밥값 미리 계산할게요 하고 조용히 10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100억 원의 기회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 그 만남 하나가 제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고 저는 그 흐름에 조용히 몸을 실었던 거죠.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저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갔거든요. 아마 어릴 적 제 모습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의 저를 보고 꽤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서울 외곽, 낡은 교회 바로 옆에 자리한 작은 보육원에서 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죠.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그곳은 계절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낡은 나무문과 오래된 총탑이 특징인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지붕 및 새끼 고양이들이 어미를 찾으며 울어대곤 했어요. 마치 보육원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우리 집에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작은 트럭을 타고 두 분이 장사를 하셨는데 항상 저를 두 분 사이에 앉히고 동요를 부르며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 작은 용달 트럭에서 동요도 부르고 글씨도 배우고 그랬죠. 날이 어둑해지도록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면서요. 그러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 6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빠는 운전대를 잡고 계셨고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죠.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창문 밖으로는 흐릿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고 따뜻했죠. 그런데 갑자기 큰 굉음이 났고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크게 흔들리더니 제 몸은 안전벨트에 꽉 잡힌 채로 공중에 들렸다가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정적이 느껴졌고요. 귀가 멍멍하고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고가 난 뒤 엄마가 굉장히 괴로운 얼굴로 제 쪽을 겨우 돌아보며 떨리는 손으로 제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던 순간이에요. 우리 아가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엄마 아빠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으로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안아줄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이 소란스럽고 난 이후에 병원 하얀 불빛 아래에서 낯선 어른들의 얼굴만 보일 뿐 엄마도 아빠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다시 잠이 들었고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저는 엄마 아빠와 웃으며 행복했던 것 같고요. 이마에 닿던 따뜻한 엄마의 입맞춤이 꿈처럼 떠오르고는 했던 것도 같아요. 마치 엄마가 아직도 제 곁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얗고 차갑고 너무 조용한 병실이었거든요. 무심코 돌아본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다 녹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턱 막히듯 현실이 밀려오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정말로 없다는 것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제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실감이 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고가 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고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 낯익은 발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익숙한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차마 돌아보지도 못하다가 한참 만에 눈을 돌려 바라본 그 사람은 외할머니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작아지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릴 적에 저를 안아주시던 그 할머니 그대로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무너지듯 쏟아지면서 말도 쏟아지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안 일어나요. 힘들게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끊기고 있었죠. 제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보기만 하시더군요. 다만 천천히 제 옆으로 오셔서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셨죠.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는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 듯이 저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아이처럼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떨리는 마른 손끝으로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시면서요. 우리 아가, 이제 할미가 옆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 울지 마라. 할머니의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아주시는 할머니의 품은 작고 말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품속은 세상에서 제일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다시는 엄마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품 안에서 엄마 냄새가 나는 듯해 꿈속에서나마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병원을 태어난 그 이후로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작고 허름한 방 하나짜리 단칸방에서요. 부모님과 살던 한 칸짜리 방보다 더 작은 방이었죠. 할머니가 혼자 사시던 그 방에서 저까지 지내게 된 거였어요. 사고 보상금은 저 치료하느라 병원비로 다 쓰신 것 같아요. 겨울에 입원한 제가 날이 더워지고 나서야 할머니의 작은 방으로 왔거든요. 더 넓은 방에서 엄마 아빠와 셋이 잘 때는 집이 작은 것 같았는데 할머니와 둘이 자는 더 좁은 그 방은 왜 그렇게 넓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더워 땀이 나는데도 이불을 덮지 않으면 마음이 썰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붙어서 자면서 허전하고 썰렁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죠. 계절과 상관없이 춥고 낯선 그 밤, 그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은 저에게 할머니는 몸을 붙여 안으시고는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그러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 강아지. 이제 할미가 지켜줄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그날 저는 오래 울다가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세상에 딱 둘, 저랑 할머니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잠이 왔거든요.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셨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같았어요. 가늘고 마른 손가락에도 주름이 숨어 있었고 걸을 땐 조금씩 숨을 고르셨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다정하고 믿음직하더라고요. 함께 살고 나서 얼마 뒤부터 할머니는 늘 일이 없다고 하시더니 매일 새벽이면 폐지 줍는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두툼한 면장갑, 다른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가지고요. 그 비닐봉지에는 할머니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수건, 물, 장갑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요. 새벽부터 수레를 끄신 할머니는 아침에 제가 깨기 전에 집에 오셔서 저를 깨워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다시 일을 가시고는 하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대문까지 따라 나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수레를 끌고 가셨고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
저는 할머니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특히나 겨울에는 손수레 손잡이에 손이 얼어붙을까봐 장갑을 끼고 할머니는 입김을 호호 불며 수레를 끄시고는 하셨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바람에 할머니의 손등은 자주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을 땐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죠. 여름이면 더위가 심해지면서 땀이 할머니의 온몸을 타고 흐르곤 했어요. 특히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땀방울은 어느새 셔츠 뒤쪽에 하얀 소금 자국을 남겼죠. 땀이 마르면 셔츠에는 짠내와 함께 그 자국들이 선명하게 번지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에게 안아달라 다가가면 혹시라도 제가 땀에 젖어 셔츠가 축축해질까봐 항상 제 옆에 계실 때면 팔을 쭉 벌려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머니의 그 넓은 품은 제게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라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땀에 젖어 옷에 소금 자국이 생긴 할머니는 제가 다치거나 불편할까봐 마음 졸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없는 사랑과 걱정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품에 더 파고들었죠. 아유, 우리 강아지. 할미가 땀이 나서 더러워져. 그때 저는 아직 철이 없어서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저를 챙겨주시는 할머니께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의 땀이 저에게 묻어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이상하리 많지 그 냄새나던 셔츠, 까슬까슬한 장갑이 좋았습니다. 할머니의 냄새가 나는 물건이라 정도 같거든요. 그리고 새벽마다 들리던 수레바퀴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잠결에 들리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죠. 할미는 힘 안 들어. 너만 건강하면 돼.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당신의 힘든 고단함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를 볼 때면 해사하게 웃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연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6살의 저는 몰랐어요. 그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던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커다란 성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어린 저는 할머니의 그 품 안에서 배가 고픈 줄도 몰랐고 세상이 얼마나 매정한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만큼 잘 먹여주셨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살펴주셨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어주시는 그 순간, 그 미소 하나에 온 세상이 다 내 편인 것 같을 뿐이었죠.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할머니 미소가 떠오릅니다. 참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 모든 고통을 삼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요. 어린 제 눈에 비친 할머니는 언제나 힘센 어른이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요. 늘 웃는 얼굴로 우리 재훈이는 복 많은 애야. 서울대도 갈 수 있어 하시며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했던 그 목소리도요. 이제는 그런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릴 수 있는데 아쉬운 마음만 들면서요. 밥 한 끼도 저만 챙기시느라 제대로 못 드시던 할머니께 근사한 밥도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제 곁에 계시지 않으니 그 속상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할머니는 본인은 끼니를 거르시는 한이 있어도 제 도시락에는 따끈한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 늘 들어있도록 해주셨거든요. 할머니는 안 드세요? 제가 모른 척하고 물으면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벌써 먹었지. 밥 차리면서 너무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참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난을 숨기기 위한 따뜻하고도 슬픈 거짓말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저만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너희 집 왜 냄새나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노력을 느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 아무 생각 없이 친구의 그 말을 전했거든요. 어제 놀러왔던 친구가 우리 집에서 냄새가 난대. 나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어. 정말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저는 한 말이었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느껴지는 건 할머니와 저만의 포근한 향기였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밤새 집 구석구석을 닦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부르튼 할머니의 손이 물에 불어 부르트도록 문지르고 낡은 이불을 손빨래 하시며 하고 또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친구한테 부끄러운 집이 되면 안 되지. 그렇게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저는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에 학교에서 성적은 좋은 편이었고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하셨죠. 할머니와 저의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들은 저를 따로 불러 문제집이나 동화책을 챙겨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그런 선물을 받아올 때마다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잘하니까 선생님들도 예뻐해 주시는 거지. 할머니는 우리 재훈이만 생각하면 기운이 펄펄 나. 하지만 그렇게 저를 위해 주셨던 할머니도 오래 곁에 계시진 못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결국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워낙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니이셨기에 그런 헤어짐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떠나신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그 작은 방에서 할머니 옆에 누워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싸늘했지만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으니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죠. 마른 손등 위로 파르르 떨리는 핏줄, 거칠어진 숨결, 점점 느려지는 맥박이 느껴지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착한 아이지. 절대 혼자라 생각 말고. 할머니는 마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는 듯 제 손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끝은 점점 흐려졌고 손끝의 온기마저 조용히 사라져 가더라고요. 눈을 감고 숨소리가 잦아지시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눈을 감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고장난 기계처럼 멈춰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문을 열고 달려나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죠. 저의 외침은 이른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이웃에서 어른들이 하나둘 나오시더니 저희 할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로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례는 제가 뛰어나가 도와달라고 외쳤던 이웃 어른들이 도와주셨죠.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이라며 어른들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무거운 손길들 사이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장에서 한 줌의 제가 된 할머니를 눈앞에서 보내고 나서야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의 유골함을 아는 채 빈소를 나서는 순간부터 그리워지더군요. 따뜻했던 손길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매일 밤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도 모두 함께 제가 되어버린 것 같았고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그 좁고 오래된 방에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어요. 할머니가 누우셨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쑥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아니라 울음이었어요. 가슴 깊숙한 데서 치밀어 오른 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어떻게 해?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중얼거렸어요. 냉장고엔 며칠 전 할머니가 담가두신 나물 반찬이 남아있었고, 빨래 바구니엔 아직 마르지 않은 할머니 옷이 남아있었죠. 모든 게 그대로인데 할머니만 안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간이 몇 달처럼 느껴졌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학교도 가지 않았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머니가 다시 돌아와 있을까봐 헛된 희망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다시 눈을 감곤 했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외로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기에 세상이 무서워도 괜찮았는데 이젠 아무도 절 지켜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매일 밤 제 귓가에 울렸어요. 우리 강아지는 착한 아이지. 절대 혼자라 생각 말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를 겨우겨우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할머니가 지켜보시고 계실 거라 믿으며 다시는 혼자라는 생각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낡은 이불과 눅눅한 공기의 그곳은 따뜻하지도 친절하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엔 낯선 환경에 밤마다 울다 잠들곤 했죠.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까지 품기도 하면서요.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니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죠. 보육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제 또래였지만 다들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웃지 않았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배식 시간에도 고개만 숙인 채 줄을 섰고 누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한 척했어요. 그럴수록 더 외로웠고 그 외로움은 차갑게 몸 안으로 스며들어 마치 겨울 속에 홀로 갇혀버린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온 아이가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작고 말수가 적은 지우라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조그만 곰인형을 내밀더라고요. 이거 나 어릴 때부터 안고 잤던 건데 너 가져.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음 깊은 곳에서 얼어붙은 무언가가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우에게만 속삭이듯 말했고 그 다음엔 밥 먹다 웃는 법도 배웠고 다른 아이들과 장난도 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했지만 그래도 외로운 마음이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외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중 한 분은 그런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 따로 불러 재훈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무릎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활자로 된 이야기들을 읽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낡은 동화책을 품에 꼭 안고 잠들던 날이 많았죠. 그 책을 펼칠 때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강아지 절대 혼자라 생각 말고. 그 말이 밤마다 저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저는 그곳에서 버텼고, 보육원은 저를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준 공간이 되었죠. 세상 어디에도 제가 갈 곳이 없는데 보육원은 그런 저를 품어주었으니까요. 보육원은 저에게 길을 잃고 무너져가던 어린 마음이 머무를 곳이 되어주었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서서히 익혀야 했던 삶의 무대가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곳은 차갑고 메마른 듯 보여도 저에게는 절망 속의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 할머니께 남겨줬던 제가 의지할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가끔은 그 시절의 제가 제 등을 꾹꾹 밀어주며 말하는 것 같아요. 버티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보육원에서 자라며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이면 몰래 이불 속에서 할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할머니 손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에 가고 싶어 등록금도 생활비도 빠듯했을 때도 그랬죠. 분식집에서 서빙을 하고 고깃집 불판을 닦는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요. 고아원을 떠나서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방향을 알려주시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군복무를 마친 뒤에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밤에는 자격증 학원과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남들보다 느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저는 늘 속으로 외치곤 했죠. 나는 할머니의 손자다. 포기하면 안 돼. 그랬던 제가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플 때면 할머니 생각이 더 납니다. 그 힘없는 다리로 저를 위해 수레를 끌던 모습이 아직도 마음속에 선명하니까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인생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50대 중반, 제법 괜찮은 회사의 대표가 된 지금의 저를 보시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운이 좋았어요.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망한 적도 없고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좋은 기회가 손에 잡혔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운이라는 것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 덕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정말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희 할머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이제 막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죠. 작은 사무실을 꾸려서 직원도 몇 명을 고용하고 업계에서 제 이름을 조금씩 알아주는 분위기라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바쁘고 고단했지만 동시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던 시기였어요. 하루는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 근처 단골 식당에 갔습니다. 저희끼리 자주 가던 자그마한 백반집이었죠. 사장님 음식 솜씨도 좋고 인심이 좋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직원들과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그 식당 한편에 앉아 밥을 드시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나란히 앉아서 정성껏 아이밥을 챙겨주고 계셨거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딱 그 모습이 예전 할머니와 제가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게 밥숟가락 들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날에 할머니는 조용히 제 앞에 밥을 내어놓고 한 숟가락 뜨고 자자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 모습이 저와 할머니가 너무 겹쳐 보여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게임기 사달라 떼쓰던 아이의 모습까지 마치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할머니는 제가 종종 뵙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폐지를 줍거나 작은 마트 앞 벤치에서 앉아 쉬시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거든요. 늘 등을 굽히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서 몇 번 눈길을 준 적이 있었죠.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모습이라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말을 걸어본 적도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제가 달려가야 할 곳으로 가기 바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식당에서 뵌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눈에 띄게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는데 손등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마치 저희 할머니 손처럼 보이는 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곁에 앉은 아이에게 반찬을 나눠주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건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너머에 피곤함과 고단함이 묻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식당 아주머니와 나누시는 말을 곁에서 듣기로는 가끔 손주를 데리고 오시는데 그날도 아이를 돌보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며느리는 아이를 맡기고 간 이후로 오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말았죠.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된 건 할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는 거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저 하나 먹이느라 허리 굽도록 일하시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을 마치고 나오며 아주머니께 식사값을 내면서 부탁드렸습니다. 저 할머니와 아이가 먹은 식사값도 제가 계산할게요. 앞으로 저 할머니 오시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따뜻한 반찬 몇 가지라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다 제 카드로 부탁드려요. 미리 100만 원 정도 계산해 주세요. 그만큼 다 드시면 제가 또 결제할게요. 괜한 참견일 수도 있지만 그날만큼은 그러고 싶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할머니께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마음으로요. 할머니께 제가 한 번도 사드리지 못한 밥 한 끼를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는 게 고단해도 밥 한 끼가 따뜻하면 그날은 견딜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그 식당에 들러 혹시나 그 할머니가 다녀가셨는지 물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삶의 어느 한 조각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 말도 없지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 말이죠. 사실 미리 결제한 밥값 100만 원도 저에게는 좀 기적 같은 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100만 원이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때 제가 재미삼아 운영하던 해외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 블로그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금이 수년 만에 한꺼번에 정산돼서 입금된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이라 갑자기 횡재한 느낌이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확인한 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거 어디에 쓰면 좋을까? 그냥 내 통장에 넣어두기엔 좀 이상한 돈인데. 그리고 며칠 뒤 그 백반집에서 할머니와 손주를 마주친 거예요. 마치 그 돈이 그 장면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굴 위해서야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할머니와 손주의 따뜻하면서도 짠한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꽂힌 거죠. 그날 이후로
전 그 돈을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쓰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 손주가 어른이 되어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사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밥 한 끼 속에도 저와 또 제 할머니의 마음이 아주 작게나마 스며 있었기를 바라면서요.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100만 원이 저에게는 그랬죠. 뜻밖의 수익금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따뜻함도 없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조용한 미소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뒤로 정말 제 인생에 로또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며칠 뒤 사장님께 했던 약속을 지킬 겸 식사를 위해 다시 그 식당에 갔거든요. 사장님, 제가 외부에 나가지 않는 이상 매일 와서 밥 먹을게요. 그렇게 사장님과 약속을 하고 부탁을 드린 거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사장님의 따님이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못 보던 얼굴이라 새로 오신 분이냐며 묻는 저희 직원 덕에 따님이라는 것도 알았죠.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따님이라는 분이 원래 다른 도시에서 일하시다가 일이 어려워져 잠시 돕고 계셨던 거라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따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인사치레였을 칭찬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부끄럽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지는 게 느껴지는데 영문을 모르는 직원들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그 따님의 얼굴을 다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올려다본 사장님의 따님이 저를 보며 방실거리고 있더군요.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했어요. 저희 엄마가 사람 잘 보거든요. 사람 보는 눈도 까다롭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처음부터 칭찬만 하시던데요?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만 겨우 하고 얼굴을 숙인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장님 따님의 호의가 싫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관심과 호감 어린 말이 좋았나 봅니다. 그날 저녁 직원들과 동행하지 않고 저만 다시 식당으로 향했거든요. 식당으로 향하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점심때 저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 웃는 식당 사장님의 따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반찬 더 맛있게 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얼른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선 제가 주문도 하지 않은 된장찌개를 내오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짜르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과는 다르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면서 식사를 했죠. 그리고는 크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오늘 퇴근하시고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갑작스런 제 말에 눈이 동그래졌던 그녀는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식당 마칠 시간에 식당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단할 텐데도 화사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그녀와 근처의 커피숍으로 향했고 주문을 마치고 마주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녀가 그때 그 할머니와 손자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짜 대단하세요. 솔직히 마음먹기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말씀이 아직 시작하는 회사라 어려울 텐데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그녀와 저는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어느새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졌고요. 우리는 어느새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일상과 가족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느껴지는 책임감과 부담도 없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처지이다 보니 기가 죽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는 참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한 걸 보고 내가 관심을 가진 건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가진 그 좋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 당신이 좋아.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일걸? 난 당신이 착해서 좋아. 그렇게 말한 아내는 저의 부족한 점을 잘 이해해 주었고 때로는 저를 다독여 주었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면서요. 덕분에 저도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어느새 점점 채워지더니 따뜻하기까지 했고요. 연애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레 장모님과도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저희의 교제를 알고 난 바로 후부터 저에게 우리 정서방이라 부르시며 살뜰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덕분에 저는 늘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졌죠.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 저는 그 식당 사장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도 더 잘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우리 회사는 그때만 해도 그저 꿈을 키우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어요. 직원도 얼마 없고 자본도 부족해서 매일매일이 버티기 힘든 싸움이었죠. 그럼에도 꾸준히 일이 진행된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고요. 매일 늦게까지 개발과 미팅에 매진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내가 항상 응원해준 덕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글로벌 투자처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만남이 우리 회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저희 기술력과 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안해 주셨어요. 그 프로젝트는 규모가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고 우리 회사가 지금껏 꿈꿔왔던 것 이상의 도약을 가능하게 해줄 기회였습니다. 그런 기회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꼼꼼한 준비와 수차례 협상을 거쳐 결국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마음이 벅찰 정도이죠. 초심을 잃지 않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요. 성공을 이룬 저를 보면서 모두가 말했습니다. 와, 재훈 씨 정말 운 좋네요. 하지만 저는 오로지 운이 따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운이 따라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저희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때로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을 때의 외로움까지 이겨내고 이룬 것이니까요. 모든 순간들이 저와 직원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역경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자 성장의 밑거름이었죠. 힘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을 견디면 반드시 빛나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서 돌이켜보니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함께 고생한 팀원들,
가족, 그리고 언제나 믿고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곁에서 응원해준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기회를 통해 깨달은 건 진짜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번보다 더 큰 꿈을 이루어 저희 회사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운이 아니라 결국에는 끈기와 노력, 그리고 팀워크가 성공을 만든다. 그 믿음 하나로 앞으로도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스스로 다시 다짐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제가 베푼 마음이 저에 대한 기도로 돌아온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할머니에게 나눴던 순간 세상은 그 사랑을 10배, 100배로 돌려주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가장 큰 덕을 본 건 저희 아내를 만난 것, 그리고 처가 식구들을 만난 것이죠. 또 그 덕분에 아이들을 얻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있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놀며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울컥하거든요. 제가 누리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온기를 저희 아이들에게는 전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그 식당 이름으로 지역 노인 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돌아가신 할머니 생신날이면 꼭 장모님의 식당에 가서 괜히 우리 할머니도 밥 한 그릇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 장모님은 뚝딱 한 상 차려주시죠. 그리고 그날만은 할머니와 마주 앉아 한 그릇 뚝딱 식사를 합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저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순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있다 보면 항상 할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착한 아이지. 절대 혼자라 생각 말고. 눈물을 참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웃어요. 할머니께 저 잘 지낸다고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그토록 지켜주고 아껴주시던 손자가 이제는 제법 사람 사는 노릇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저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제가 살아내는 그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할머니가 바라시는 것 같아서요.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따뜻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꼭 필요한 순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걸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살 겁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혼자 서 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괜찮을 거라고. 당신이 버텨낸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리고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그 끝에는 늘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순간의 고통과 아픔도 결국은 나를 더 강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당신의 삶에도 분명히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은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마주할 모든 날들이 조금씩 더 환하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